당뇨 환자는 평생 떡국 금지. 그건 반쪽짜리 의학 상식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국수와 떡을 즐기는 의사들의 비밀, 오늘 확실히 공개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4세 박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국수와 떡을 낙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비가 오면 칼국수 한 그릇, 명절이면 떡국 두 그릇을 비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셨던 분이죠. 그런데 5년 전 당뇨 판정을 받으신 뒤로 식탁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먹는데 박 어르신은 혼자 부엌 구석에서 잡곡밥에 물을 말아 드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맛있는 떡국 안 먹어? 라고 묻는데 당뇨 때문에 못 먹는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구차하고 서러워서 그냥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남들 다 먹는 떡국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 어르신처럼 남모를 눈물을 삼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당뇨라는 진단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떡, 면, 빵 같은 하얀 음식을 마치 독약이나 쥐약처럼 여기게 됩니다. 입에 대는 순간 혈당이 치솟고 내 몸이 망가질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평생 즐겨왔던 맛을 강제로 끊어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떡국을 국물까지 들이키면 그건 독이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폭탄이 터집니다. 하지만 순서를 조금만 바꾸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어막을 미리 쳐두기만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뇨 환자도 떡국, 칼국수, 수제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맛있게 드시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날까봐 차를 아예 안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자동차가 우리 몸속에서 과속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안전벨트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실천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건강 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우리 몸의 소화 흡수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식탁 위에 떡국과 칼국수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평생 참아왔던 그 서러움을 이제는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의사인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하, 내가 그동안 떡을 안 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먹었어야 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잃어버린 입맛과 식탁의 행복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됨 딱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원리는 확실합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그리고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시기 전에 무조건 이 원칙 하나만은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절대 원칙은 바로 15분 법칙입니다. 떡국이든 칼국수든 수제비든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부터 들지 마십시오. 하얀 탄수화물을 입에 넣기 딱 15분 전에 반드시 생양배추나 살짝 데친 브로콜리 100g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왜 하필 15분 전이고 왜 하필 양배추와 브로콜리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떡이나 국수를 먹으면 그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잘게 부서져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벽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미세한 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떡이 들어가면 이 탄수화물은 소장의 문을 통해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혈관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식후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우리 혈관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당분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15분 전에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위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면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채소를 꼭꼭 씹어 삼키고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 끈적한 식이섬유 그물망이 소장벽 전체를 얇게 코팅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떡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소장벽에 닿아도 바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미리 깔아놓은 식이섬유 그물망에 걸려서 아주 천천히 마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가는 자동차처럼 서서히 흡수됩니다.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수십 개 깔아놓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올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 그것도 반드시 15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물망이 만들어질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요. 특히 저는 양배추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양배추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장약이자 혈당 강화제입니다. 양배추 100g, 손바닥만한 크기 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끈적해진 피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 설포라판 성분은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당뇨약을 오래 드셔서 약해진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떡국 먹기 전에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에피타이저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양배추가 입에 안 맞으신다면 브로콜리가 완벽한 대안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 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비만과 당뇨가 있는 환자의 공복 혈당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기 힘들니 살짝 데쳐서 초장 없이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장에는 당분이 많으니까요. 브로콜리 100g을 천천히 씹어 드시면 그 아삭한 식감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찼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놓기 때문에 나중에 본 식사로 떡국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하게 되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떡국이나 국수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냉장고에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꺼내십시오.
그리고 딱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15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하고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소로 방어막을 쳤다고 해서 떡국을 마음 놓고 배 터지게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어막을 쳤으니 이제는 공격무기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야겠죠? 떡국과 칼국수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아주 조금만 바꿔서 배는 부르게 먹되 탄수화물 섭취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마법 같은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버튼 한 번으로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배추와 브로콜리로 우리 몸속에 튼튼한 방어막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무기인 떡국과 칼국수를 요리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힌 눈속임 전략입니다. 내 눈과 뇌는 푸짐한 떡국 한 그릇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을 절반밖에 먹지 않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절반의 법칙과 바꿔치기 기술입니다. 떡국을 끓이실 때 평소 넣던 떡의 양을 무조건 절반으로 덜어내십시오. 만약 평소에 떡을 20개 드셨다면 딱 10개만 남기고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그러면 밥그릇이 너무 휑해서 서운하시겠죠? 바로 그 빈자리를 새송이 버섯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새송이 버섯을 그냥 넣지 마시고 떡국떡과 똑같은 모양,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으로 썰어서 넣으십시오. 그리고 떡 하나에 버섯 2개 비율로 듬뿍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끓여 놓으면 겉으로 봐서는 이게 떡인지 버섯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식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새송이 버섯은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이 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만족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수화물 폭탄은 피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의학적으로 중요할까요? 떡은 100g당 칼로리가 200이 훌쩍 넘는 고열량 덩어리지만 새송이 버섯은 100g을 배 터지게 드셔도 고작 30kcal 내외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7배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 청소부입니다.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떡 대신 버섯을 넣는다는 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걸 넘어서 혈관 청소부를 내 몸속에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국수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을 반으로 줄이시고 그 자리에 길쭉하게 찢은 느타리 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면처럼 수북하게 쌓아서 드십시오. 면치기 하는 기분은 내면서 혈당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떡국과 국수에는 반드시 단백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으면 우리 위장은 이 음식을 아주 빠르게 소화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혈당은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 속도를 늦춰주는 가장 무거운 닻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는 소고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국물 내는 용도로 조금 넣지 마시고 고기 반, 떡 반이 될 정도로 넉넉하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계란지단을 올리거나 계란을 국물에 풀어서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합니다. 칼국수에는 바지락이나 닭고기를 듬뿍 넣으십시오.
수제비에는 두부를 으깨 넣어도 좋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진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혼자 튀어나가려고 해도 단백질이 옆에서 꽉 붙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고 다음 끼니 때 과식도 막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떡과 면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물과 양념장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떡국이나 칼국수 국물에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물엿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떡을 줄이고 버섯을 넣어도 국물 자체가 설탕물이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집에서 끓이실 때는 육수 비법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대신 양파 껍질과 대파 뿌리를 육수 낼 때 같이 넣으세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은은한 단맛을 내줍니다. 대파 뿌리는 국물의 시원함을 살려주죠. 이렇게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면 혈당 걱정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국 드실 때 김가루 뿌려 드시죠. 이때 조미김 말고 그냥 구운 김을 부셔서 넣으십시오. 조미김에는 소금과 기름 그리고 당분이 코팅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혈당 10, 20을 좌우합니다. 칼국수 양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에 고춧가루, 파, 마늘은 괜찮지만 여기에 매실청이나 올리고당을 듬뿍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단맛이 필요하다면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쓰시거나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감칠맛을 살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떡과 면은 반으로 줄인다. 그 빈자리는 떡과 닮은 새송이 버섯으로 가득 채운다. 단백질을 듬뿍 넣어 위장 배출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수와 양념장의 숨은 당분을 조심한다. 여러분이 파트 2에서 배운 대로 식사 15분 전에 양배추를 드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섯과 고기를 듬뿍 넣은 떡국을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최고의 건강식을 드시는 셈이 됩니다. 이제 원리는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점심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짜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론 공부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도 서랍 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실제 설날 아침이나 주말 점심에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떡국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부터 되셨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전날 미리 씻어둔 양배추나 데쳐둔 브로콜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립니다.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드시고 나서 바로 이 채소들을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양은 손바닥 크기만큼, 시간은 5분 이상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소리를 즐기면서 내 위장에 방어막을 깐다고 생각하십시오. 채소를 다 드셨다면 이제 시계를 보십시오. 딱 15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루하시다고요? 그동안 수저를 놓거나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십시오.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15분 동안 여러분의 뱃속에서는 식이섬유가 그물망을 촘촘하게 치고 있을 겁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떡국을 받으셨네요. 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떡은 평소의 절반밖에 안 들어있지만 떡 모양으로 썬 새송이 버섯이 가득해서 그릇이 넘칠 듯이 푸짐합니다. 그 위에 계란지단과 고기 고명이 듬뿍 올라가 있습니다. 국물부터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인 버섯과 고기 떡을 먼저 건져 드십시오. 쫄깃한 버섯과 떡이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풍성한 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배는 든든하게 부르면서도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셨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안정적인 수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를 법한 궁금증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채소를 미리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밥맛이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당뇨 관리의 가장 큰 적은 과식입니다. 채소로 배를 먼저 채워두면 탄수화물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소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떡국의 그 맛있는 맛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허겁지겁 먹는 것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면서 더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꼭 새송이 버섯이어야 하나요? 다른 버섯은 안 되나요? 물론 다른 버섯도 훌륭합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모두 식이섬유와 베타다글루칸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떡국에 새송이 버섯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식감 때문입니다. 떡과 가장 비슷한 쫄깃함을 가지고 있어서 떡 대신 먹었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큽니다. 반대로 칼국수에는 면처럼 길쭉한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 더 잘 어울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골라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당뇨가 없는데 다 같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식사법은 당뇨 환자만을 위한 환자식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 식단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니 살이 찌지 않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손주부터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 루틴을 이번 주말부터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2글자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당뇨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던 여러분께 저는 오늘 그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흐릿해지지 않도록 딱 3가지 핵심만 다시 한번 뼈에 새기듯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지 마십시오. 무조건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딱 15분만 기다리십시오. 그 15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떡과 면의 양은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를
떡과 닮은 새송이 버섯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눈은 속이고 배는 채우면서 혈당은 낮추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절대 혼자 두지 마십시오. 계란, 소고기, 닭고기 같은 단백질 친구를 반드시 함께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얌전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74세박 어르신 이야기 말입니다. 명절날 가족들 틈에서 떡국 한 그릇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남모를 눈물을 훔치셨던 그분. 제가 이 식사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얼마 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박 어르신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말에 손주 녀석이랑 마주 앉아서 칼국수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면은 좀 덜고 버섯을 잔뜩 넣었더니 씹는 맛도 좋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140밖에 안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200이 넘어서 벌벌 떨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사는 맛이 좀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지만 약으로 질병을 고쳤을 때보다 환자분이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을 때, 그때가 가장 가슴 벅차고 보람찬 순간입니다. 밥상거리 교육이란 말이 있듯이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당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복한 자리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내 몸을 다루는 요령을 조금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고 혈당계의 숫자는 여러분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떡국도, 칼국수도, 수제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되찾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뇨약 챙겨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던 충격적인 이유, 70세가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밥상의 온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드십니까? 혹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뜨끈한 국물 말아서 든든하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수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잠자고 있는 췌장을 깨워 채찍질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2세 박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아주 점잖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낡은 수첩 하나를 제 책상 위에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잰 혈당 수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사는데 저는 먹고 싶은 믹스커피 한 잔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약 먹고 매일 10,000보씩 걷는데 도대체 왜 제 당화혈 색소는 8점이 넘는 겁니까?
이제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박 선생님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건지 야속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식단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박 선생님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마다 갓 지은 밥에 찌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입에는 즐겁고 마음에는 위로가 되는 밥상이지만 당뇨 환자의 혈관에는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당뇨 환자가 무려 6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혈당 조절에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7명은 박 선생님처럼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끈적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멈추거나 눈이 멀고 결국에는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식사하는 방법만 살짝 바꾸면 약 없이도 얼마든지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방해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박 선생님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 손을 잡고 오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약초를 다려 드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밥솥과 냉장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온도만 바꿔도,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딱 하나만 마셔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의학 논문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의사들도 밥 먹을 때 몰래 실천한다는 특급 비밀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명쾌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아하, 그래서 내 혈당이 안 떨어졌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야 저도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2가지는 박 선생님이 10년 동안 먹던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법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혈관에 설탕물을 들이붓게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갓 지은 밥, 제발 그만 드십시오. 대신 밥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서 드십시오. 방탄조끼? 밥에 무슨 옷을 입히라는 말이냐 하실 텐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밥을 지으셨으면 따뜻할 때 바로 드시지 말고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딱 12시간만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워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물리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따뜻한 밥은 단순 전분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소화 효소가 달려들어 순식간에 분해해버립니다. 밥알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설탕 덩어리로 변해서 피 속으로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냉장고인 1도에서 4도 사이에 보관했다가 꺼내면 밥알의 구조가 촘촘하게 바뀝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밥알이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탄조끼를 입은 밥은 우리 소화 효소가 아무리 공격해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혈당은 아주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스리랑카의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다가 데워 먹었더니 저항성 전분이 평소보다 최대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딱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냉동실이 아니라 반드시 냉장실이어야 합니다. 밥을 얼리면 이 방탄조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데울 때는 너무 뜨겁게 펄펄 끓이지 마십시오. 미지근할 정도로 1분만 데워야 방탄조끼가 녹지 않고 유지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밥상 차리기 전에 톨게이트 직원을 먼저 배치하십시오. 바로 식초, 물입니다. 밥 드시기 딱 15분 전 물 1컵 200ml에 사과 식초 1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꽉 막혀서 난리가 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 교통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위장 입구에서 깐깐한 톨게이트 직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식초를 드시고 밥을 드시면 이 아세트산이 위장에서 음식을 붙잡고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자, 한 번에 지나가지 마시고 한 분씩 천천히 지나가세요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고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올 틈이 없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 전에 식초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31%나 낮았다고 합니다. 31%면 약 하나를 먹은 것과 맞먹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엔 속 쓰리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니 속도 편하고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 원액을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도가 타들어갑니다. 반드시 물 1컵에 섞으시고 치아가 산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2가지. 첫째, 밥은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워 방탄조끼를 입힌 뒤 미지근하게 데워 먹는다. 둘째, 식사 15분 전 톨게이트 직원인 식초 물 한 잔을 마셔 혈당의 속도를 늦춘다. 이 2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췌장은 아이고 주인님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하고 춤을 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도 중요하지만 반찬은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밥 한 숟가락 듬뿍 뜨고 그 위에 짭짤한 반찬 올려서 드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평생 살 안 찌고 혈당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그 순서의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보내주시면 그분의 건강까지 여러분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함께 건강하면 기쁨이 2배가 되니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찬밥과 식초, 물, 이 2가지는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략을 짤 차례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박 선생님이 가장 놀라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저는 먹는 양을 크게 줄이지도 않았는데 순서만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전략을 더하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3번째 솔루션입니다. 아침 식탁의 주연 배우를 바꾸십시오. 밥은 조연으로 내리고 단백질을 주연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원래 아침에 밥 한 공기에 국, 김치 위주로 드셨습니다. 탄수화물이 70%가 넘는 식단이었죠. 저는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밥은 딱 반 공기만 드십시오. 대신 계란 2개를 삶으시고 두부 반모를 데쳐서 드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장작불과 같아서 금방 확 타오르고 금방 꺼집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금방 배가 고파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은은한 숯불과 같습니다.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먹게 하고 B그룹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백질을 챙겨 먹은 A그룹은 공복 혈당이 무려 3배나 더 많이 떨어졌고 체중도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들어온 단백질이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밥 공기 크기를 줄이시고 그 빈자리를 삶은 계란이나 두부, 닭가슴살로 채우십시오. 4번째 솔루션입니다. 장 속에 끈끈이 그물을 설치하십시오. 바로 귀리를 드시는 겁니다. 귀리는 미국 타인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자 미국 FDA가 심장병 예방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곡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귀리나 드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가루 타입의 인스턴트 오트밀은 설탕 범벅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압착 귀리나 자른 귀리라고 적힌 거칠거칠한 통귀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보석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합니다. 마치 끈끈이 그물처럼 변하는 거죠. 이 끈적한 그물이 장벽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먹은 당분이 혈관으로 빨리 흡수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둡니다. 천연 인슐린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밥을 지으실 때 이 귀리를 50g 정도 섞어서 잡곡밥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어서 먹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꼭꼭 씹어 드시니 오히려 고소하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단, 귀리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만 넣으시고 배가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5번째 솔루션입니다. 위장에서 고속도로 정체 작전을 펼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먹는 순서만 바꿔서 혈당이 달릴 수 없게 길을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 단, 탄.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를 철칙으로 지키십시오. 식탁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한 접시 싹 비우십시오. 이게 바로 고속도로에 투입된 느림보 트럭들입니다. 식이섬유라는 트럭들이 위장이라는 고속도로를 먼저 꽉 채우고 있으면
뒤따라 들어오는 밥, 탄수화물이라는 스포츠카가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길이 막혀서 절대 빨리 못 지나갑니다. 이 간단한 순서 바꾸기만으로 식후 혈당이 최대 7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밥이랑 반찬을 따로 먹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셔서 무조건 채소부터 다 드시고 난 뒤에 수저를 드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십시오. 돈 한 푼 안 들고 혈당 잡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 솔루션. 아침 공복 혈당의 미스터리를 푸십시오. 원장님, 저는 저녁도 적게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아침만 되면 혈당이 높습니까?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이럴 땐 딱 하루만 날을 잡아서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추고 혈당을 재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모기 효과입니다. 밤사이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비상금을 털듯이 간에서 당을 확 뿜어내는 겁니다. 만약 새벽 3시에 혈당이 낮다면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를 드셔서 밤사이 저혈당을 막아야 아침 혈당이 잡힙니다. 반대로 새벽 3시에도 혈당이 높다면 그건 새벽 현상입니다. 호르몬 때문이거나 전날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이때는 저녁 식사량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굶기만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냉장고 찬밥, 식초 물, 단백질 아침, 귀리 그물, 체단탄 순서, 그리고 새벽 3시 체크.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셨나요? 다 좋은데 이걸 하루에 어떻게 다 챙겨서 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하루 시간표를 아침 기상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피가 좋다던데 과일은 먹으면 안 되나? 하는 여러분의 궁금증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께 짜드린 하루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군대 작전 수행하듯이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침 6시 기상입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어제 저녁에 넣어둔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딱 1분만 돌려놓으십시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할 정도로만 데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 7시 식사 준비입니다. 본격적인 식사 15분 전입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물 200ml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빨대로 쭉 드십시오. 톨게이트 직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 15분 동안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15분 식사 시작입니다. 식탁 위에는 나물 반찬, 삶은 계란 2개, 두부 반모, 그리고 귀리가 섞인 찬밥 반 공기가 차려져 있습니다. 숟가락은 아직 들지 마십시오. 젓가락으로 나물부터 집으십시오. 천천히 씹어 넘기시고 그 다음 계란과 두부를 드십시오. 위장이 어느 정도 찼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을 넘기셔야 합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20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점심과 저녁도 똑같습니다. 외식하신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식당에 가셔도 공깃밥 나오면 뚜껑 열어서 한 김 식히십시오.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샐러드나 김치를 먼저 다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절반만 드시면 됩니다. 작은 약병에 식초를 담아 다니시면서 물에 타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박 선생님은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어도 유난 떤다는 소리 들을까봐 몰래 식초물을 드셨다고 합니다. 저녁 9시 잠들기 전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저혈당이 와서 아침 혈당이 높은 분이라면 이때 우유 반잔이나 호두 2알 정도를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공복 상태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를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계피가 혈당에 좋다는데 계피물 끓여 먹어도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인슐린이 제 할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조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싼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라는 품종입니다.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걸 장기간 많이 드시면 간에 독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이나 전문 매장에서 실론 계피, 즉 스리랑카산 계피를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건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안전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티스푼으로 하루 반 스푼 정도만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계피는 보조일 뿐입니다. 식사법이 90점이라면 계피는 5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까? 사과 한쪽도 독입니까?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 식사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죠? 그건 독약입니다. 밥 먹고 혈당이 꽉 찼는데 거기에 과당이라는 휘발유를 붓는 겁니다.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십시오.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 껍질의 식이섬유가 뒤에 들어올 밥의 혈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건 갈아 마시는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고 설탕물만 남습니다. 그건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반쪽, 배 한쪽, 식전에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십시오. 자, 박 선생님의 하루 일과표와 계피 과일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특별한 운동선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2세 박 선생님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밥을 차갑게 먹는 것도 어색하고 식초물도 시큼해서 먹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버티십시오. 일주일 뒤에 혈당 측정기에 찍힌 숫자가 내려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용기가 생기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3가지만큼은 꼭 새겨두시라고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 아래 방탄조끼를 입히고 위장에 톨게이트를 세우십시오. 오늘 저녁 갓 지은 밥은 드시지 마십시오. 한 공기 덜어서 냉장고에 12시간 넣어두셨다가 내일 아침에 1분만 데워 드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앉기 15분 전 물 1컵에 식초 1숟가락 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식탁의 주연을 바꾸고 고속도로 정체 작전을 쓰십시오. 아침에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계란과 두부 귀리로 채우십시오. 드실 때는 무조건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십시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꽉 잡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하십시오.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면 무조건 굶지 마시고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보십시오. 내 몸이 밤새 저혈당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처럼 수첩에 매일의 변화를 적으십시오. 눈에 보이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정성을 여러분 자신의 몸에 쏟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잔소리 같은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오래오래 웃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틈나는 대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발이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 몸의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3살 김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양손을 비비시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손이 너무 미워요.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자보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싶은데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니까 애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밤마다 웁니다. 김 어르신의 고통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쿵 뛰어서 혹시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닌가 싶어 응급실을 3번이나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전도 검사도 정상이고 피 검사도 깨끗했습니다. 의사들은 심경성이라며 소화제만 처방해 주었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김 어르신과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이런 냉증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나이 들면 을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이건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 무려 30%나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신진대사 기능은 12%나 저하됩니다. 체온이 낮다는 건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혈액순환이 멈추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군대가 힘을 잃고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김말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좋다는 건 다 드셔보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생강이 몸에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방법으로는 생강의 진짜 효능을 단 10%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못 먹으면 위장에 구멍을 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 차 의사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먹던 생강을 어떻게 바꿔야 진짜 약이 되는지, 그리고 김말순 어르신이
어떻게 3개월 만에 양말을 벗고 주무시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뭘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40분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생강이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생강을 사다가 꿀에 재워서 매일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은 더 쓰리고 손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당뇨주의 판정까지 받으셨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생강이 몸에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방법으로는 생강의 진짜 효능을 단 10%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못 먹으면 위장에 구멍을 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 차 의사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먹던 생강을 어떻게 바꿔야 진짜 약이 되는지, 그리고 김말순 어르신이 어떻게 3개월 만에 양말을 벗고 주무시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뭘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40분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생강청이나 생강 꿀절임을 쟁여두고 계신가요? 그리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뜨거운 물에 타드시면서 이제 몸보신 좀 했다, 이렇게 뿌듯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그 달달한 생강차는 약이 아니라 염증 덩어리를 드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겨울만 되면 시장에서 생강을 잔뜩 사다가 얇게 저민 다음 설탕과 꿀을 1:1 비율로 섞어서 큰 유리병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겨우내 식사하시고 나면 꼭 한 잔씩 타드셨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오히려 속은 더부룩하고 건강검진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2가지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탕의 배신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잡기 위해 넣는 그 엄청난 양의 설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설탕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걸 잡으려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혈관 속에는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생강은 원래 강력한 항염작용,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설탕 범벅이 된 생강차를 마시면 설탕이 일으킨 염증이 생강의 항염 효과를 모조리 상쇄시켜버립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고 있었던 셈이죠. 김 어르신이 생강차를 마실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더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번째 오해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생강을 생으로 드셨을 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무조건 몸을 뜨겁게 한다고 믿으시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생강을 익히지 않고 그냥 생으로 쓰거나 갈아 마시면 그 안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진저롤은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나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을 때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발을 녹이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열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생생강 속의 진저롤은 몸 깊은 곳에 체온을 올리는 힘이 아주 약합니다. 오히려 해열작용 때문에 겉의 열을 식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이 생생강을 드시면 잠깐은 화끈거리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식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생생강은 마치 사포와도 같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좋다는 말만 듣고 아침 공복에도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빈속에 들어간 생생강의 매운 성분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긁어내고 자극합니다. 위벽이 헐고 염증이 생기니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위장을 고치려다 오히려 위궤양을 키우는 꼴이 된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설탕에 절여서 염증을 키우고 생으로 먹어서 위장을 깎아내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니 아무리 열심히 챙겨 드셔도 손발은 따뜻해지지 않고 병원비만 늘어날 수밖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강 속에 숨어있는 진짜 발열 성분을 깨우려면 우리는 생강의 화학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방법을 거치면 생강의 효능이 무려 10배나 강력해집니다. 김말순 어르신의 차가운 손을 3개월 만에 난로처럼 뜨끈하게 만들어준 그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파트에서 그 놀라운 40분의 마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생강청이 걱정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상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을 구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펜과 메모지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김말순 어르신의 차가운 몸을 36.5도의 따뜻한 온돌방처럼 바꿔놓은 진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강의 설탕물은 잊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찐 생강입니다. 생강을 뜨거운 증기로 찌게 되면 생강 속에서 정말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생강에 열을 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차가운 성질의 진저롤이라는 녀석이 수분을 잃고 구조가 바뀝니다. 이때 쇼가올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쇼가올이 바로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쇼가올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몸을 데우는 효과가 무려 10배나 강력해집니다. 그냥 잠깐 피부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심부 체온, 즉 뱃속 깊은 곳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잡는 항염 효과도 5배나 높아집니다. 김말순 어르신이 꿀 생강차를 100잔 마시는 것보다 이 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보약 같은 찐 생강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명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척입니다. 시장에서 사온 생강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칼로 껍질을 박박 긁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흙만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칫솔 같은 걸로 문질러 씻으시고 껍질은 그대로 살려두세요. 두 번째 단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40분의 법칙입니다.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김이 오르면 생강을 통째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40분 이상 푹 찌셔야 합니다. 10분이나 2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저롤이 쇼가올로 완벽하게 변신하려면 최소 40분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무늬만 생강인 녀석을 먹게 되는 겁니다. 40분이 지나면 생강의 매운 냄새는 줄어들고 아주 고소하고 깊은 향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푹 찐 생강을 꺼내서 식힌 다음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2mm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걸 채반에 널어서 햇볕에 말리시거나 식품 건조기를 이용해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바짝 말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건조 단계입니다. 대충 말리면 나중에 곰팡이가 피어서 아까운 생강을 다 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말린 생강 하나를 꺼내서 손으로 툭 꺾어보세요. 이때 엿가락처럼 휘어지면 덜 마른 겁니다. 똑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부러져야 제대로 마른 겁니다. 그래야 쇼가올 성분이 꽉 잡혀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중요합니다.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 생강색이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거무튀튀한 갈색, 마치 초콜릿 같은 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탄 게 아닙니다. 열을 받아서 성분이 농축된 아주 건강한 색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짝 말린 생강은 수분이 없어서 상온에 두셔도 곰팡이가 잘 피지 않습니다. 이걸 밀폐 용기에 담아두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천연 혈관 확장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김말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끓여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쪄서 드셔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어르신은 집에 가셔서 찐기를 꺼내셨고 40분 동안 생강을 찌면서 그 고소한 향기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정성으로 만든 찐 생강을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방법과 때가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찐 생강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강력한 찐 생강을 하루 중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피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섭취 루틴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검도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김말순 어르신이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지켰던 섭취 시간표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루틴을 말씀드리기 전에 생강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천생연분 짝꿍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위장이 너무 약해서 생강만 먹으면 속이 좀 쓰리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생강을 끓일 때 대추를 5알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위장을 코팅해줘서 속쓰림을 막아주고 생강의 매운맛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반대로 나는 손발을 차다 못해 아예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피를 주목하세요. 수정과에 들어가는 그 계피 맞습니다. 생강이 보일러를 떼서 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계피는 그 열을 손끝, 발끝까지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찐 생강과 계피를 같이 끓여 드시면 혈관 확장이 훨씬 빨라져서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일과 중 언제 먹느냐를 알아볼까요?
생강의 효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컵에 말린 찐 생강 두세 조각을 띄워 드세요. 이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깨어나면서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확 열립니다. 엔진을 예열하는 것처럼 몸의 체온을 1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씹는 맛을 좋아하신다면 차 대신 말린 생강 조각을 꼭꼭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바로 저녁입니다. 옛말에 밤에 먹는 생강은 비소, 즉 독약과 같다는 말이 있죠.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깨웁니다. 잘 준비를 해야 하는 저녁에 생강을 드시면 뇌가 각성되어서 잠이 안 오고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김 어르신께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해 의사의 양심을 걸고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담석이 있는데 생강을 먹어도 될까요? 제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입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평소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오른쪽 윗배가 콕콕 쑤신다면 생강은 쳐다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생강은 담즙을 짜낸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담낭 안에 조용히 있던 돌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담즙에 떠밀려 담관을 막아버리면 그야말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끔찍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석증 환자분들에게 생강은 약이 아니라 폭탄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이 답답한데 생강이 도움이 될까요? 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김말순 어르신이 가장 효과를 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학적으로 롬헬드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장에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르면 그 빵빵해진 위장이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과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없는데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두근거리는 거죠. 찐 생강은 위장 운동을 강력하게 도와서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김 어르신도 찐 생강을 드시고 나서 트림과 방귀로 가스가 빠지면서 거짓말처럼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 심장이 편안해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도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하는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도 피를 묽게 만듭니다. 둘이 만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지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만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다행히 담석도 없으셨고 항응고제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찐 생강차를 드시는 루틴을 3개월간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김 어르신의 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가져온 인생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내일부터 아침 생강차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시작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김말순 어르신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3개월 전 그 어둡고 근심 가득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계셨거든요. 어르신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 좀 만져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이 정말로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6.5도, 정상 체온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양말 안 신고 잡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 손자 녀석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손주보를 쓰다듬었는데 애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머니 손이 이제 안 차갑네 하면서 제 손을 비비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 답답하던 증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마다 생강차를 드시면서 속이 편해지고 가스가 빠지니까 심장을 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나 강해집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비싼 보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찐 생강차 한 잔이라는 작은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지키셨을 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차갑게 식어가던 혈관을 되살리고 잃어버렸던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까지 되찾아 준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꼭 넣어가세요. 첫째, 설탕에 절인 생강이나 생생강은 버리세요. 오히려 염증을 키우고 위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째 씻은 생강을 40분 이상 푹 쪄서 말리세요. 그래야 체온을 높이는 진짜 성분인 쇼가올이 10배로 늘어납니다. 셋째,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하게 드시되 담석증이 있는 분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생강 한 봉지를 사오시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번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따뜻한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소리 없이 터지는 머릿속 시한폭탄. 지금 당장 확인 안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점잖은 교수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피눈물 흘리는 보호자들을 수없이 지켜본 목격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까지 멀쩡하게 등산도 가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은 하나같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평생 아픈 적이 없었어요. 건강검진에서도 늘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박어르신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박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몸, 내가 잘한다.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지 병원 가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그런데 지난달에 서울 사는 며느리가 어머니 칠순 선물이라며 종합 건강검진권을 끊어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돈 아깝게 뭐하러 이런 걸 했냐며 펄쩍 뛰셨지만 며느리 정성을 봐서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당일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 여사님은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냥 며느리가 가보라고 해서 왔으니까 대충 보고 끝내주세요. 그때 제가 모니터에 띄워진 박 여사님의 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뇌혈관 한쪽에 당장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꽈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내 몸은 내가 안다며 고집을 피우고 검사를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밭일을 하시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다가 그 꽈리가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박 여사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의 실체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라 손발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전조 증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다릅니다. 이건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수도관이 꽉 막힌 거랑 수도관이 뻥 터져서 물난리가 난 건 천지 차이입니다. 뇌출혈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그냥 본편으로 직행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뇌는 아주 연약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찌개용 순두부 아시죠? 뇌 조직이 딱 그 순두부 같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피가 압력으로 연약한 뇌세포를 지지겨 버립니다. 순두부에 물 대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혈관 밖으로 나온 피는 우리 뇌세포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피가 닿는 순간 뇌세포는 녹아내리고 죽어버립니다. 배가 아파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열고 고름을 씻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뇌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피에 젖어서 죽어버린 뇌세포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터지면 30일 안에 환자 절반 가까이가 사망합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져도 반신마비가 되거나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뇌출혈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뇌출혈은 터지면 답이 없지만 터지기 전에는 100% 막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미리 찾아내기만 한다면 뇌출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남의 얘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보일러나 수도관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검사와 2가지 오해만 확실히 잡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머릿속 상태를 훤히 꿰뚫어보는 반의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거나 나도 혹시 박 여사님 같은 상태는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걱정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는 큰 울림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메모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70세가 넘으셨다면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MRA 검사를 받으십시오. MRI가 아니라 알파벳 A가 붙은 MRA입니다. 이 검사가 박 여사님의 목숨을 살린 1등 공신입니다. 왜 이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떼는데 방바닥 밑에 깔린 보일러 배관이 30년, 40년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관 어딘가가 낡고 얇아져서 풍선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지나갈 때마다 그 얇은 부분이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날 펑 하고 터지면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겠죠? 우리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 혈관 벽이 낡고 약해집니다. 혈압이라는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약해진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박 여사님 머릿속에 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MRI 검사는 뇌라는 방의 인테리어를 보는 겁니다. 방 벽지가 깨끗한지, 가구가 멀쩡한지 보는 거죠. 하지만 MRA는 방바닥을 뜯어서 그 밑에 숨겨진 보일러 배관의 모양을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배관이 꼬였는지 막혔는지 아니면 박 여사님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인 꽈리가 있는지 찾아냅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MRI만 찍으면 되는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MRA를 같이 찍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뇌 혈관 사진을 보니 왼쪽 혈관 하나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크기는 약 5mm. 작아 보이죠? 하지만 뇌 혈관에서는 이게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이걸 모르고